안녕하세요. 이번엔 이제 그 4강으로 지분 경매와 공매로 지분 공매에서 낙찰받은 사례로 권리 분석하고 그 성공 투자 비법인데요. 이거 다 실제 낙찰받고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 192쪽이면 근린 생활 시설 중 일부 지분이 경매된 경우 낙찰받고 나서 대응만법. 요거는 낙찰받고 이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소장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를 여기에 몇 분의 1이냐면은 7분의 1 지분입니다. 이 상가를 7분의 1이니까 7분의 1이 2억 2천 해니까 요거를 이제 그 7분의 7로 계산해 보면은 이제 금액이 얼마나 한 14억 정도 되는 거지. 전체가 14억인데 거기에 7분의 1이 지분 겸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억 222만 7천 원이 감정가인데 1억 3,659만 7천 원에 낙찰 받았어요. 단독으로. 요거를 낙찰 받고 나가지고 요 낙찰 받고 나가지고 여기에 뭐 임차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낙찰 받고 나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물건은 근린생활실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그중 채무자 지분인 7분의 1이 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정소령이 다 가명입니다. 정소령이 낙찰받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과 병행해서 피고들은 연대에서 원고에게 2012년 12월 17일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7분의 1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또는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까지 청구했죠. 보통은 대개 이렇게 이제 공유물 같은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고 가처분하고 이렇게 3박자를 같이 하죠. 이렇게 하면 부당이득 한 달에 100만 원씩도 이게 청구할 수도 있고 상당히 이제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성했던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나가지고 채무자 김정미 남편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어요. 항상 그렇죠. 지분 낙찰 받으면 이제 여러 번 만나죠. 만남을 통해서 협상을 원만하게 해결될 듯해서 소송을 미루고 있다가 협상이 결렬로 결국 소송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소송 중에도 이 두 차례의 조정에도 협상은 실패했고 공유자 중 1인 김미연이 매수 청구에 의해서 경매 당시 감정가로 가지고 법원에 판결 확정 후 피고들이 변제 공탁하고 소유권 전등기를 해갖고 임녀는 법원의 임녀 강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연사포로 판결돼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례다.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에? 이 내용은 뭐냐면 소송을 하게 되면 두 차례 이게 조정 절차인데 조정에서는 잘 안 돼요. 근데 조정이 안 되니까 다른 지분권자가 매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때 매도 청구를 다른 지분권자가 하니까 경매 당시 감정가로 살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7분의 1 지분을 감정가로 팔았으니까 한번 감정가 얼마인가 한번 이제 올라가 봐야죠. 이렇게 2억 200인데 1억 3,600에 낙찰 받았으니까 등기하면 뭐 한 1억 한 6천, 1억 3, 거의 한 1억 4천 정도 잡으면 얼마를 벌어서 한 6천만 원 정도 시차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도면 잘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급처럼 이렇게 할 때 대화로 안 돼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2차 조정거에도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되는 과정에서 3차에서 매도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팔게 되는.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은 이렇게 원고는 낙찰자죠. 그리고 이 낙찰자가 7분의 1이니까 나머지가 7분의 6이 되죠. 이 사람들이 상속받은 거예요. 다 깁시죠. 소송하고 이때 이 곱혀지고 두 번째는
소장에는 정소령하고 피고도 이렇게 갔죠. 공유분할소송에서는 별지 1기재 부동산을 경매부처 매각대금 중 경매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지분 목록에 따라 나눠서 이렇게 하다. 또 이 청구 원인 이렇게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일반적인 공유분할 판결이고, 근데 이 원고는 이렇게 하지, 또 이런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제가 해놨는데, 이 원고는 이렇게 하지 않고 부당이득까지 같이 한 거죠. 부당이득을 한 게 2번이 더 들어가죠. 청구 취지가. 앞에는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을 때는 앞에 같이 1번, 2번만 청구 취지가 되지만,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2번이 더 들어가죠.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2012년 12월 7일까지 별지 부동산의 7분에 해당되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인도할 때 월 100만 원까지 지급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이 부당이득까지 같이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유자가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고 7명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죠. 공유물 분할 소송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이 결정문이 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요, 다시 소송을 해야 돼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다음번에 사례 볼 때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고생한 사례인데, 이 가처분을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은 앞에서 같이 부당이득을 빼고 공유물 분할 소송할 때 소장 쓰는 거랑 부당이득까지 같이 넣고서 공유물 분할 소송 하는 거랑 이 가처분하는 거 갖다가 다 이 책에 기재했으니까 요걸 보고 그대로 이제 그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 벌은 거죠. 이번에는 이제 이 지분을 사고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는데 가처분을 안 하고 했더니 공유자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경매를 신청해서 판결물 갖고 공유물 갖고 판결물 갖고 이 경매를 신청했더니 그 당시에 경매 신청할 때 지분권이 표시가 되죠. 근데 그 공유물을 소송할 때 형식적 경매할 때 판결을 받았던 그 지분권자하고 경매 신청 당사자 때 소유 지분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없죠. 경매 신청이 기각됐다고요. 또 다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고 판결문 갖고 다시 이제 경매를 신청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이 돼봐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 의해서 요게 이제 1,100만 원짜리야. 지분이 아주 작은 거죠. 1,100만 원 갖고 한 500만 원 정도 벌려고 65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했는데 가처분을 안 하고 했더니 지분권자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그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또 한 거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이제 그 경매를 신청해서 거기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이번에는 이제 보면 경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가등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등기 이렇게. A 지분이 이제 2분의 1, B 지분의 1 때인데 요거를 낙찰 받았어. 자기 지분에는 가등기를 하고 다른 지분에는 가처분하고 이렇게 하죠. 자기 지분에 자기가 가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지분에 자기 가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에는 가등기는 다른 사람이 가등기한 거죠. 다른 사람이 가처분한 거지만 자기가 자기 지분에 가처분 못해요. 이 지분에만 쓰죠. 이래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건 실제 이 공유물 분할 경매에서 일부 지분이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이 대형모는 실제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 이렇게 가등기가 있을 때 배당하는 거는 가등기 금액을 인수할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되죠. 가등기 금액이 나중에 되면 이렇게 요게 1억에 매각이 되고 요게 1억에 매각이 됐다. 그러면 요게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따라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경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배당 금액이 이렇게 돼. 배당 금액이 2억이다. 그럴 때는 1억 플러스 1억. 두 사람 집으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가등기 금액. 이 가등기가 소유권 청구권 보전 가등기면 그
가등기에 부동산 매매 예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있을 거죠?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2분의 1. 요 A 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A1이고 5천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럼 A는 얼마나 배당을 받느냐? 2억 5천에서 2분의 1이면 1억 2,500이죠? 맞지? 1억 2,500에 5천을 빼면은 7,500. 이 사람은 B는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1억 2,500을 배당을 받는 거죠? 응? 이 가등기로 인해서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 걸 이 사람이 손해봤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배당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당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등기를 했을 때에는 이 가등기로 이제 그 이래서 자기가 배당을 적게 받는다는 걸 갖다가 알고서 적응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고 가짜 가등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낙찰 받으려고. 그럴 땐 조심해야 돼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죠.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 찍힌다는 것도 있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나오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가등기를 하고 하는 게 무슨, 가등기 했을 때는 적당히 가격 떨어질 때 자기가 낙찰 받지 않으려면 가등기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처럼 그 가등기로 인해서 자기가 적게 배당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공매로 낙찰받은 걸 한번 볼까요? 229하고 268을 한번 볼까요? 228하고 226. 이 내용은 나중에 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책에다 제가 정리해놨으면 그 책을 읽어봐야 될 거고, 이거 하나만 갖고 하면은 제가 1강은 30분씩 강의를 하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하면 이거 30분이 넘어가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설명한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넘어가냐면은 229. 229하면 이렇게 8분의 1 지분이 이제 공매로 나온 거죠, 이거는. 이 8분의 1도 이것도 실제 진행됐던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검색해서 뽑은 건데, 제가 낙찰 받은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보면 4,625만 원의 그 감정가인데, 이거를 2,929만 원에 낙찰 받죠. 이렇게 작은 거 갖고 연습하기는 딱 좋은 거죠. 그래도 이제 1, 2천만 원 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지분은 위치가 좋아야 돼요. 위치가 보면 신풍역에 바로 있고, 그리고 이게 40평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지분권자, 가족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다른 지분권자. 그러니까 낙찰 받자마자 바로 해결이 되죠. 지분은 좋은 게 왜냐면, 다른 공유자가 거기 거주하고 있다면, 항상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명도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죠. 지분을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연립주택 같은 경우 다른 지분권자가 있을 때 낙찰받으면요, 그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사게 돼요. 그러나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중에서 너무 아까 같이 지분이 작은 지분 갖고 있을 때에는 이제 그리고 임차인들이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고 그 주택을 팔아봐야 남을 것도 없다 그러면 해결이 실마리가 안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뭐 지분권자가 미국에도 살고 일본에도 살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참 돌아가시면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분권자가 돌아가셨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 7분의 1씩 지분씩 7명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7분의 1. 근데 요 사람의 이 사망하면요, 여기 또 상속 등기 되겠죠. 이 사람이 사망하면 여기도 상속 등기 되겠죠. 또 7분의 1인데 요 사람 지분 사망되죠. 또 7분의 1이면 이 사람이 또 뭐 이민 갔다든가 또 한국에 안 산다든가 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요 일이 굉장히 커지죠.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익이 많이 남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뭐 이게 뭐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면 안 할 리가 없죠. 송달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공시송달하면 되지.
송달하면 재판에서 송달 안 되면 더 좋은 거예요. 대학력이죠. 처음에만 14일 걸리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다음날 오전 0시 대학력과 똑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도달하는 것보다 소장이 도달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와. 나한테 아무리 빨리 송달했다고 어떻게 다음날 오전 0시에 송달이 되겠어요 나한테. 네, 근데 우리가 알고서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다르요. 내가 아예 이렇게 지부권자가 많으니까 송달할 때 문제가 있고 소장 쓸 때 이해가 어렵고 어차피 판결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아예 갖고서 가는 거랑 뭐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매수자가 기대하고 있다 쉽게 할 거다 이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이 판단력이 굉장히 틀린 거죠. 자기 낙찰받고 3개월 끝날 때 안에 이거는 잘못하면 1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마음 편하게 소송을 준비해서 1년이 간다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배행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해서 싸게 샀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 가격, 여기는 뭐 소유자들이 다 거주하고 그러니까 뭐 송달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소송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나 7분의 지분권자에 놓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 여러분, 명도회로, 가보신 분도 많지만 명도회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갈 때는 낙찰자가 기가 죽어가지고, 아유, 들어갈까 말까 해가지고 몇 번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고 하죠? 그건 누구나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명도도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가보면 어떻게 돼요? 명도에 가면 우리는 이게 똑똑 두드리죠? 그냥 우리 집 온 거예요. 누구세요? 네, 7분의 1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집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낙찰 받고 잔금도 치르고 오세요. 무슨 소리예요? 계약한 거잖아요. 내가 법정 거래한 거죠? 계약했으니까 매수인으로서 집을 구경을 해야겠는데요? 그럼 그게 왜 왔냐 하잖아요. 어서 오시라고 하죠. 내가 집 보러 오는데 7분의 1 낙찰 받고 내가 집 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 집을 보여줘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러 왔더니 문전박대해. 저거 가면요. 문 열어줘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나 봐요. 이상하게 제가 가면 제가 덩치도 크지 않죠. 그래서 나를 아냐고 하면 선생님이 딱 보면 벌써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풍긴대요. 거기 다른 공유자들이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일이 쉽죠?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서 해결책을 내놔요. 저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만 할 뿐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지분을 팔라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지분을 팔라고 얘기를 나올 때까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지분을 얼마 사가시오 이러면 그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내 집은 얼마 사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게 나올 때, 그거로는 안 되겠는데요. 이 한마디 하면 조금 더 올라가죠? 조금만 더 주시죠. 좀 올라가죠? 그럴 때 어떻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카리스마라는 건 상당히 좋은 게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있는 사람만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무개념인 사람은 카리스마 없어요. 낙찰 받고 내 집을 비싸게 팔고 당연히 나오죠. 당당하게. 뒤에 있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찍으니까 나중에 내한테 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것도 참 좋은 거죠. 이번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재동의 다가구주택인데 2분의 1 지분이 이제 공매가 나왔죠. 이건 공매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보다 공매가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왜 좋을까요? 경매하고 공매하고. 집에서도 입찰을. 네? 집에서도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 안 가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지. 그거는 뭐 이유가 이만큼 되는 거죠. 그죠?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뭐 입찰이야 뭐 가지고 뭐 내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 되겠어요? 제 인건비 1,000만 원 될까요? 하루에 1,000만 원 제가 인건비 될까 안 될까요? 되죠? 되죠? 네. 안 된다고 사는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경매하던 인터넷으로 인터넷 하면 편하죠.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그거보다 이제 좀 이 지분 같은 경우는 공매가 나오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요걸 가보니까 제가 가봤더니 이렇게 이제 이게 한 20가구 사는데요. 이쪽 라인 계단은 나눠서 여기 10가구, 10가구. 이거 사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쪽을 상호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랬죠? 작성해서 요거는 나의 소유라고 요거는 이 대기 소유로 하면 되죠. 다른 지분권자. 그래가지고 임대사업하면 이거 임대가 꽤 나오겠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저걸 낙찰 받았으면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가격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재임대 놓으면은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잇따르면 자기 돈 안 들어가고 반대로 돈을 돌려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얼마냐면은 이제 11억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6억 2천만이죠? 7억, 100만 원에 낙찰 받으면 어떻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온전한 상태로 낙찰 받은다면 이거 20억 넘어가죠? 근데 이 11억짜리를 7억에 사니까 4억을 싸게 사는 거죠? 저게 지분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요, 저게. 다른 내용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수원에 있는 건데요. 수원 세무서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면 그 지분이 10분의 9가 지분이 되는 거예요. 393제곱미터 중에 353제곱미터가 지분이, 그러니까 10분의 9가 지분이 공매로 나왔는데, 저거를 입찰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은 2억 8,500에 낙찰 받았죠? 그럼 얼마야? 4분의 1 가격이죠? 그랬더니 10분의 1 지분권자가 공이자 우선매에 들어와서 뺏겨버렸어요. 근데 10분의 1 지분권자가 한 3년 전에 공매로 10분의 1을 낙찰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 10분의 1 지분 공매를 3년 전에 살 때는 훨씬 더 싸게 샀죠. 지금 사도 4분의 1 가격을 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아마 전부 합쳐가지고 해도, 자기가 낙찰받은 것까지 합해도 저거 한 3억 한 2천 정도밖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전체를 갖다 따지면 한 이게 10억, 한 11억이 정도 되는데, 10분의 1까지 합치면 한 12억? 13억 정도 되죠? 13억짜리를 3억 2천에 산 거예요. 이 세가 한 달에 6,800만 원씩 월세가 나오더라고, 이게. 1년에. 38, 원룸이 38개거든요. 근데 건물을 팔으라 했더니 안 판대요. 이 건물이거든. 이거 두 사람 소유의 건물을. 안 판대. 왜냐면 세를 줘도 한 4,800만 원인가 5천만 원 정도 뺏기 세가 1년에 그거 내면 토지 장려가 되겠더라고요. 자기한테도 한 2천만 원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판대. 건물을. 그냥 세 받겠대. 그런 땅을 공이자 우선매에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뺏겼죠. 이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나 못 볼 수도 있죠. 네, 저걸 콜고 건물 졌겠죠. 뭐 저까지 거 갖고 돼가지 여러분은 안 뵐 리가 있겠습니까? 요거는 2년 전에 제가 지인을 낙찰 받아준 거거든요. 이거 돈 엄청 벌은 거예요. 이게 2분의 1 지분인데 감정가가 6억 7백이에요. 전체라고 갖다면 12억 되는 거죠.
12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6억을 갖다 2분의 1 지분을 얼마에 낙찰받으면 3억 4,500에 낙찰받은 거죠. 그래서 대출을 70% 받고 하니까 자기 돈 한 뭐 등기까지 합치는데 한 1억 5천, 1억 5천, 1억 3천 정도 들어갔는데 그 1억 3천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배당을 받았냐면은 이거 현금 청산된 거거든요. 재개발해서. 6억 700이 안 되고 한 5억 한 5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2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입찰 들어갔는데 이게 현금 청산할 때 감정평가가 이거보다 딱 10%가 더 됐어요. 한 6억 8천 정도 이 현금 청산 감정가가 나왔거든요.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억 3천 투자해서 한 3억 5천 이상을 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현금 청산되면 양도세 내야죠. 에? 그래서 법인으로 이거 낙찰받았어요. 이 법인 사업자로. 나중에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줄이려고. 그래서 아주 그 성공 사례고, 여기에 대해서 현금 청산되어 있던 감정평가서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공매책 쓸 때는 다 놓았어요. 그런 내용들 다. 그래서 요 2분의 1 지분권자 여기 사는데 채무자는 여기 살고 있고요. 이게 지하나 1층이나 요거 2층은 상가예요. 요거는 주택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법인 매매 사업자로 사게 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10%가 더 추가되죠. 근데 상가는 추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이건 요거에 대해서만 추가되니까 법인이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법인으로 낙찰받은 거예요. 세금을 줄이려고. 그래서 그게 계산이 맞아 들어갔죠. 제가 이 명도회로 직접 갔었거든요. 만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친구예요. 10년 전에 공동투자를 샀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돈 안 들이고 자기 집에 근저당 설정하고 이 사람 돈을 했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 다른 지분권자가 채무자예요. 여기 보면 이 문아무개가 4층에 살고 있는 지분권자예요. 근데 친구를 위해서 이 근저당을 설정을 해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실질적으로 지금 지분 경매 나온 사람은 자기 돈 없이 산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완전히 앙숙이 됐더라고,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거는 LH 공사에서 시공하고 시행하고 공사는 이제 대림산업에서 하거든요. 이쪽에다 재개발 지역으로 4,800세대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이미 이거를 낙찰받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다 이주하고 현금 청산 돈을 다 받았어요. 1년 만에 그렇게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이렇게 빨리 된 건 이게 제일 빠른 거거든요. 성남에서. 이미 지금 짓고 있으니까요. 아주 이거는 이제 2분의 1 지분권자로 아주 대성공한 거죠. 돈도 빨리 받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사려면 안 사죠. 왜 안 사냐? 여러분 이런 거 투자하려면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집이 꼬였잖아. 여러분 집이 꼬이면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있잖아. 부동산은요, 꼬인 부동산을 사야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람이 꼬였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좀 못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개념도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오늘 개념 얘기 많이 하네. 꼬였다고 개념 다 있어요. 그 집도 꼬였다고 그 사람이 개념이 없는 줄 알아요? 꼬인 집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4층에 사는 사람 대단하더라고. 여기 세입자들 다 내보냈더라고. 나도 이 사람한테 한 수 배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살던 사람이 재개발로 하면 이사를 나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영업비 보상해줘야죠. 이 집이 지급해야죠. 그러면 그걸 누가 주겠어요? 영업비 보상하고 이 집이 조합에서 조합에서 내주죠? 예? 조합에서 주는데 조합이 어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돈을 주나요? 누구한테 받아요? 조합원에서 받아가 주는 거예요. 결국 조합원이 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자기가 내야 되니까 자기 낼 이 집이라든가 영업비 보상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임차인들 다 내보냈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 지하나 여기 다 공실이에요.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영업비 보상도 안 해주고. 영업비 보상 본인들이 내는 거예요. 집주인이.
근데 조합이 낸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게 잘못된 상식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 수 배우고 왔다니까. 근데 배워도 기분이 좋죠? 응? 없으니까 2분의 1 지분에서 부담할 것도 없어졌잖아요. 뭐 금액, 그 돈이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 뭐 한 뭐 몇천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요번에는 요거는 2분의 1 지분은 그 2분의 1 지분을 그 낙찰받고 2분의 1 지분 나머지를 사서, 왜냐면 이 감정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억 4,200이 감정가인데 이걸 얼마에 낙찰받았냐면은 9,800에 낙찰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지분을 1억 4천음에 샀으니까 이게 시세가 한 3억 4천, 3억 5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른 지분을 1억 4천을 사고 내가 9,800에 낙찰받았으니까 전부 합치면 2억 4천에 취득한 게 되죠. 뭐 등기비용 빠지면 뭐 2억 4천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3억 4천이니까 이거만 그냥 따질 때는 양도세 계산한다 그러면 한 1억은 여기서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감정가가 낮으면 내가 매도 청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매도 청구는 협의해서 매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협상에서. 나한테 팔아라. 그게 안 될 때는 공인물건 소송에서 매도 청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건 협의해서 사가지고 팔아서 그 정도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소장 썼던 거죠. 공인물건, 여기는 이 다른 지분권자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운 거는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공인물건 소송하고 가처분하지 않고 가압류를 했죠. 어때요? 가압류가 더 무섭죠? 공무원들 채권 가압류 해놓으니까요, 금방 전화 오더라고요. 근데 공무원이 지분을 팔잖아요? 가압류는 상태에서 못 팔아요. 그래서 가처분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공인물건 소장을 쓰고 뒤에 보면 돈 달라고 가압류 해놨어요. 그 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금방 전화가 오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한 달인가 반인가 해결돼 버렸어. 2달인가. 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가압류를 할 것인지 가처분할 것인지는 우리 부당이득을 갖고 가압류한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돼. 여기에는 이제 보면 이 지분권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나보고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 나하고 같이 절반 줄 테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듣냐, 나같이 잘난 사람이 그 노인네분하고 제가 같이 살 리는 없죠. 내가 은혜를 그렇게 베풀 수는 없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못했죠. 이런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분을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건 3분의 1 지분이죠. 3분의 1 지분 같은 경우도 보면 감정가가 5억 3,060인데 이게 한 6,500 정도 되더라고요. 2억 1천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이니까 6,5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4천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분권자한테 팔아버렸죠. 그럼. 이 사람은 이 감정가로 달래요. 감정가로. 해서 내가 왜 감정가로 줘야 되냐.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네 지분을 나한테 감정가로 달라 했어,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5,360만 원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1,300원 남죠? 근데 저는 그거가 끝날 수가 없어서, 그러지 말고, 네 지분을, 그러니까 왜냐면 4천만 원 낙찰받았으니까 5,360이 하면은 1억 한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까지 포함하면은 1억 5천이잖아? 그러면 2억 1,000만 원을, 1,000만 원짜리를 1억, 얼마야? 1억 4천인가요? 1억 5천이죠? 6천만 원씩 차익을 볼 수 있죠? 나한테 팔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6천만 원에 팔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지금처럼.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죠. 이거 3, 4개월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4강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